가 됐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타코드 매니저고요. 오늘 6월 4일 커리어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석사 출신의 현직자분이시고 지금 현재 시리즈 D 게임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 중이신 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조금 샤프하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게임 회사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회사에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업무들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직무에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멘토님은 어떠한 좀 노하우를 가지셔가지고 서류 전형이나 코테 면접 등을 좀 잘 보셨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그럼 멘토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요.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실까요? 화면.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게임 회사 데이터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이제 저는 강남의 한 게임 회사에서 6년째 일하고 있고 작은 데이터 사이언스 파트의 매니저를 맡고 있고요.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입사 이전에는 이제 학교와 연계했어서 이제 그런 곳에 유통업계의 체험형 인턴을 짧게 수행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실 이 다른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은 이제 저가 학부 시절 때부터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라는 이런 직업이라고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게 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봐도 이제 잘 설명해 주던데 우선 이 직업은 데이터의 사실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정의를 데이터를 잘 해야 그걸 잘 처리를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늘 분석과 예측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잘 처리해놔야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측까지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범위는 사실 여기서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이 특강이 이제 게임업계 특강인 만큼 이제 게임업계에 좀 더 맞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들 모바일 게임을 보통 서비스를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정의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저기 게임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을 건데 거기서 생기는 로그 데이터들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 로그 데이터들은 각 개발팀에서 수집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팀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생기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한다면 뭐 사실 DB는 아니지만 DB 테이블 같은 걸 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정 액션마다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구매나 뭐 접속, 로그인, 뭐 로비 들어가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벤트들끼리 이제 또 엮어주는 그런 또 아이디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저 아이디, 뭐 시간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들에 맞는 그런 컬럼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실 내부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API 등을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KPI 설정 및 정합성이라는 요 피라미드에서 한 칸 올라와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KPI들을 정의를 해주고 이제 다시 정합성을 맞추는 단계를 수행해 줍니다. 설계를 했으니까 이제 모아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맞추고 나서는 이제 KPI가 정확한지 검증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어떤 형태냐 하면 이제 위에 대시보드 형태가 되는 거죠. 저희 회사는 태블러를 쓰는데 이제 이외에 뭐 파워 BI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사실 주로 SQL을 통해서 테이블로 모아놓고 이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결국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를 놔두는데 그거를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도록 다양한 뭐 디멘전들을 뭐 필터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이외에 이제 A/B 테스트도 진행이 꽤 되는데요. 이때는 프로덕트 팀과 협업을 더 해야 될 겁니다. A/B 테스트는 보통 이제 흔히들 아시는 게 이제 웹사이트 이런 데에서 UI 개선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상품 배열이나 뭐 가격 레인지 등 그러니까 이제 게임 안에서도 샵이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A/B 테스트를 이제 사실 검정을 하려고 이제 T 테스트 등 이런 것들도 많이 수행하고요. A/B 테스트를 넘어서 플랫폼을 A/B 테스트 내부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회사들도 꽤 있는데 이제 그 구성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하자면 이제 아까 말한 이 테스트 같은 검증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A/B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사실 그리고 이제 A/B 테스트를 생성하는 때 이제 유저분들이 겹치지 않게 잘 분배하는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A/B 테스트를 수행해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또 예측이 이제 저희가 자주 풀고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예측은 또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앞서 이제 KP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KPI가 뭐냐고 하면 이제 Key Performance Indicator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흔히 이제 영업 분야 이런 데서 이제 보통 이 KPI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수치로 약간 많이 언급되곤 하는 워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팀은 이 KPI를 달성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내에서는 지원 조직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이런 게임 스튜디오 분들이 이 KPI들을 잘 볼 수 있게 잘 제공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사실 되겠습니다. 업계마다 당연히 보는 KPI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게임 업계에서 주로 보는 키 매트릭들이 존재하고 이를 뒤에서 좀 분야별로 파볼 건데요. 그 KPI는 사실 일단 이 데이터 정합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정합성이 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데이터가 이제 정확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데이터 소스들이 이제 모바일 앱은 하나지만 여러 군데서 많아요. 이제 이 앱에서 발생한 것들 그리고 로그 데이터는 보통 뭐 저희 데이터 팀이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 개발 게임 스튜디오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들이 내부 DB 그리고 저희 회사 외적의 이제 외부 서드파티 서비스들을 사용한다면 그런 쪽 데이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보여줄 때가 많은데 그때 이제 흔히 SQL에서 조인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고 그럼 그것들을 이제 잘 정확하게 나타내줘야 하는 것이 이제 이 데이터 정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내용에서 보이듯이 이제 사실 같은 매출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이제 그 매출마저도 이제 국가가 여러 개면 그거에 대한 환율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많아서 같은 매출이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다르게 저기서 다르게 보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매출은 이제 집계값이지 이제 그리고 그 앞에 매출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라고 할 때 그 각 유저들이 어떻게 이 앱에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언제 가입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디멘전들이 있어서 그런 디멘전에 다 대응할 수 있게 뭐 콜이나 뭐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도 주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KPI들에 대해 살펴본다 했죠.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한 KPI들은 큰 것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DAU가 이제 뭐냐면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줄임말인데요. 하루에 접속하는 유저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자매품으로 WAU, MAU 이런 것들이 있는데 MAU는 그래도 뭐 당근이나 뭐 무신사 이런 앱들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약간 게임의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텐션이 있습니다. 리텐션은 가입일로부터 유저가 1일 뒤, 뭐 7일 뒤, 28일 뒤에도 접속했는지를 보는 지표고요. 보통 단기, 중기, 뭐 장기 리텐션 이렇게 나눠 부르고 사실 그 여기서 적어놓은 N 17, 28이 그것들을 대변하는 값입니다.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 게임이 재밌으면은 자체가 재밌으면은 이제 다음 날에도 보통 접속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게임에 또 운영 시스템들이 있을 건데 뭐 챌린저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잘 돼 있으면은 그 미션을 깨기 위해서라도 그냥 꾸준히 접속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D7이나 28 리텐션 이런 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분들 이런 분들 다 이런 리텐션 수치를 보고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매출은 왜 인게임에 넣었냐 하면은 사실 게임의 중간중간에 광고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접속하면서 이제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냐. 그리고 이 게임에 광고를 보고 남아있을 만큼 재밌냐. 이런 것들이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은 이제 한 번 접속의 단위인데요. 한 번 접속해서 얼마나 오래 있는지, 그리고 세션 랭스와 타임이 같은 말인데, 그 세션 랭스와, 네, 그렇습니다. 세션 카운트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접속하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가 보통 두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광고 매출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직접 게임 안에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제 인앱 펄체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적어놓은 LTV라고 하면은 이제 라이프타임 밸류인데 이건 사실 정확히는 KPI라기보다는 좀 개념에 가까운 단어인데요. 어쨌든 유저의 가치고 그 저희 회사는 이제 해당 유저가 그 게임에서 총 쓴 돈, 달러 기준으로 해서 그걸 LTV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데 가보면 뭐 그냥 그게 아니라 최근 14일의 매출, 뭐 최근 한 달의 매출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저가 돈을 쓰다가 안 쓰기 시작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유저는 우리에게 돈을 안 써준다 뭐 이렇게 LTV 영향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회사마다 다르게 정의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다운은 이제 좀 LTV보다는 좀 더 정해진 개념인데요. 다 줄임말들입니다. 이게 다 알프다, Average Revenue per DAU. 그러면 이제 하루에 접속한 유저들이 1000명이라고 치면은 그 1000명이 만 불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러면 그 만 불을 1000으로 나눠서 접속한 유저 하나당 돈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저 하나당 방금 말씀드린 예시라면 10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SP는 이제 Average Selling Price라 해서 고객 단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뭐 9.99, 19.99 이런 걸 팔면은 두 개를 팔았으면은 단가는 이제 14.99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 UA라는 파트가 또 게임 회사마다 다 있을 겁니다. 이게 다 광고를 집행하는 부서, 그 유저 애퀴지션, 어떻게 보면 마케팅 부서인데요. 그들은 돈을 쓰는 부서기 때문에 특히 이런 수치들에 더 민감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특히 위에 두 가지고요. 로아스는 이제 사실 어디 가면 ROI라고도 부르는데 로아스는 이제 Revenue of Ad Spending 그러니까 이제 광고 쓴 돈 대비 들어오는 매출 그러니까 이제 뭐 로아스가 사실 1이 1 그러니까 이제 100%가는 돼야 이제 본전을 뽑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로아스도 뭐 D1, D7 이런 개념으로 또 쪼개서 볼 수 있는데 일단 크게는 뭐 사실 그 쓴 돈 대비 벌어들인 돈 개념을 말합니다. CPI가 이제 또 있는데 결국 UA라고 하면은 이제 유저를 끌어들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치가 인스톨 그러니까 이제 설치겠죠. 한 건의 설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계산하는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어쨌든 그럼 유저한테 보여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매트릭들이 이제 밑에 세 개인데 CTR은 이제 뭐 클릭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임프레션이 이제 광고가 유저들한테 아니 그 사용자들한테 얼마나 보여졌냐 이런 수치고 그럼 그거를 실제로 클릭을 해야 뭐 앱 설치 페이지 이런 데까지 오겠죠. 그럼 그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치 페이지에 와서 이제 또 실제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컨버전 레이트라고 해서 그게 CBR인데 그게 이제 인스톨 나누기 클릭이 되겠고요. 이 두 매트릭을 곱하면 이제 저 클릭이 날아가서 보여진 것 대비 설치율이 되겠죠. 이거를 ECVR이라고 부릅니다. 이 KPI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KPI들은 다 집계된 값이고 앞에도 한번 디멘전이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뭐 OS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유입 경로에 따라서 나눠 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적힌 거 외에도 이제 뭐 구매자 여부, 뭐 페이어인지 아닌지, 그리고 VIP 여부, 뭐 저희는 VIP를 웨일이라고 부르는데 웨일이 이제 대충 보통 10,000불 정도 쓴 유저 막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당연히 이제 이 안드로이드 유저냐 아이폰 쓰는 유저냐 이런 거에 따라 유저들의 행태가 다르고 당연히 나라 또별도 그리고 광고를 보고 들어왔는지 뭐 그냥 따로 알게 돼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유저들의 행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KPI들을 보여줄 때 이런 디멘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KPI들을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겠죠. 사실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제일 윗줄에 쓰인 대로 시간에 따른 지표들의 변화를 트래킹하는 게 되겠고요. 이제 사실 제일 재미없는 그래프예요. 그냥.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매출 팬케이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출 팬케이크는 뭐냐 하면은 이제 매출 그래프가 이제 쭉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코호트별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 코호트가 뭐냐면 이제 사실 가입을 언제 했냐라고 볼 수 있는데 24년도 지금이 6월이니까 이제 24년도에 대한 팬케이크 대시본 본드라고 하면은 1월에 있는 유저가 아직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있는 유저만 최근에 들어온 유저만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래된 유저들이 계속 남아서 돈을 써줄수록 앞서 말씀드린 로아스나 이런 것도 잘 계속해서 잘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게임을 유저들 광고를 해서 유저들이 들어오면은 계속 유저층이 넓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팬케이크가 잘 쌓이는 앱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반면에 이제 팬케이크가 반대로는 푹푹 꺼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어떻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팬케이크 대시보드를 그렇게 그리면 그러면 이 게임의 뭐 장르별 특징도 그런 반영이 되고 그런 하여튼 게임 자체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스 프로그레션도 이제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이건 보다 이 UA 성과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가로축이 아마 이제 가입한 지 몇 달째 되는 이런 수치가 될 거고 뭐 첫 번째 달에 로아스 10%, 두 번째 달에 로아스 20%, 30%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1월에 가입한 유저가 있다고 하면 그 유저는 쓴 돈은 1월에 고정이 되고 그럼 1월에 가입한 유저들이 2월, 3월, 4월까지 남아서 계속 돈을 써주면 그 로스가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럼 그것들을 같이 나타내 봤을 때 이 UA 성과도 비교해 볼 수 있고 UI 로스 프로그레션이 이제 올라가다가 멈춘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팬케이크가 잘 안 쌓이는 게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모바일 앱들은 좀 광고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직무도 있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그래 써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꼭 알고 가야 될 개념을 약간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가 이제 그중 MMP라고 하는 건데, 모바일 매저먼트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IT 세상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쪽 회사들에서 날 것들, 로 데이터를 받아보면, 이 앱이 이제 여긴 이제 그 MMP 회사의 대표 회사인 앱스플라이에서 내린 정의인데 MMP가 뭐냐면 이제 앱이 광고 마케팅 채널 미디어 소스 애드 네트워크 전반에서 이제 캠페인 성과를 측정하도록 도는 회사예요. 뭐냐면 광고도 어 아까 크게 안드로이드 OS 안드로이드 아이폰 유저 이렇게 있다고 쳤는데 그럼 그 OS들에 대해서 어떤 광고 대행사의 어떤 뭐 캠페인, 어떤 광고를 보고 들어왔는지 이게 다 트래킹이 돼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광고를 해야 어, 돈을 적당히 쓰면서 많은 유저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게 광고팀이고, 그래서 그걸 정량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이제 앱스플라이 어드저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데이터와 이제 내부 데이터를 잘 매칭하면은 이 앱스플라이 어저스트 이런 데서 이제 비용 코스트 비용을 받아볼 수 있고, 그럼 저희가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합치면서 로아스나 이런 것들을 저기 회사 관계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개인정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해요. iOS 14.5 이렇게 넘어가면서 iOS 유저들의 애플이 이제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외부에서 트래킹 허용하는 것의 기본값을 예에서 아니오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유저에게 보여주는 UI는 그래서 추적 허용이라는 팝업 하나지만은 이게 사실 뒤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생태계를 다 뒤엎어버렸거든요. 앞서서 이제 캠페인별로 성과를 측정을 해서 저희 광고팀들이 이제 돈을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돈을 얼마 썼고 얼마를 벌어야 서 번지 알고 그걸 최적화하면서 이제 음, 비용 대비 효율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이 근간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트래킹 가능한 안드로이드로 광고가 잠시 몰린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즘 보면 이제 메타나 이런 플랫폼에서도 슬슬 이런 그런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그런 트래킹들을 끊는 게 점차 대세가 되고 있어요. SK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방식은 이제 오른쪽 그린 것 같은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면은 워낙에 복잡한 로직이라서 막 저희가 설정해 놓은 액션들이 있고 그 각 액션마다 24시간 안에 트래킹이 되지 않으면 그 액션이 어느 액션까지만 발생했음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끝나요. 이 24시간의 타임 제한이 되게 커서 그 이벤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놔야 최대한 많은 그래도 트래킹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설정하기 나름이 된 꼴인 거라 그냥 이걸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크게 없습니다. 그 UA 세상을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다시 넘어와서 그럼 사실 아까 이런 SK 네트워크 그런 것들도 결국 예측 문제 이런 걸 풀어야 될 거예요. 예측 이런 문제는 이제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의 꽃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예측 업무를 되게 수행하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높은 레벨이고 하니까. 예상외로 이 예측 문제를 풀 일이 잘 있진 않아요. 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데이터 확인해 주는 일이 중요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서 이런 일을 할 일이 생긴다면 되게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인데, 예측은 이제 뭐 당연히 써진 대로 보통 통계나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기술을 쓰는 것 위주로 이루어지고, 도메인마다 게임 도메인이나 뭐 외부로 나가면 뭐 유통 뭐 이런 도메인들마다 예측할 것들이 좀 달라질 거고요. 모바일 게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유저 가치나 아니면 이탈 또는 뭐 광고 이런 쪽에 대해서 보통 예측을 하고요. 이게 가장 사실 예측의 뭐 문제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이상 탐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예측이 이제 보통 머신러닝 모델들을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근데 이제 그 모델이 계속해서 좋은 성능을 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의 퀄리티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또 MLOps라는 분야가 돼. 이렇게 게임 업계 데이터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이제 뭐 게임 회사든 어느 회사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게임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됩니다. LTV가 이제 유저당 가치라고 했죠. 유저당 가치에서 그 유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쓴 비용을 빼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유저 수 하면 이제 총 수익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기타 비용, 뭐 서버비, 인건비 이런 거 다 빼면 이제 게임 회사의 수익 공식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타 비용은 사실 뭐 데이터 팀에서 제어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은 이 LTV와 CPI 유저 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게임 스튜디오에서 보통 저 LTV를 늘리고 CPI를 줄이는 거 UA 팀에서 할 거고 유저 숫자도 이제 UA 팀에서 이제 많이 관여를 할 텐데 그것들을 대한 데이터 서포트를 충분히 해주는 게
데이터 팀이 1번이 할 일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또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잠시 데이터 필드 전체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 나열해 놓은 7가지 직무가 이제 데이터 직무의 거의 대부분이고 살짝씩 바꿔서 말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티스트는 이제 보통 게임 스튜디오 팀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들이 운영하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 뭐 캠페인이나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을 다 붙어서 데이터를 보기는 하는데 이제 사실 거의 비즈니스와 상당히 이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옆에서 데이터로 말해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사이언티스트가 사실 겹치는 부분도 꽤 있고 한데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보다는 벗어나서 좀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냥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이제 또 사내의 다 게임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뭐 전략팀, 뭐 광고팀 이런 데들도 데이터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들에 일단 데이터 제공하는 게 주된 업무가 되고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거기서 좀 예측 업무에 보다 예측 업무도 포함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요. 데이터 엔진은 그 뒤에서 이제 사실 그 로그 데이터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모두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윗줄에 있는 게 이제 옛날의 모습이었는데 요즘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게 핫해지고 뭐 더구나 챗GPT 같은 LLM들이 이제 또 핫해지고 하면서 디퓨전 이런 AI 그 이미지 이런 만드는 것들도 서비스가 많이 생기고 있죠 요즘. 그러면서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뭐 딥러닝 리서처 이것들은 이제 보다 모델링에 집중된 친구들이고 AI 엔지니어는 이제 진짜 최근에 떠오르고 있어서 저도 막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AI 기술들을 이제 회사에 잘 도입해 주실 분으로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기준은 좀 적긴 했는데 이제 사실 기본적인 코딩 능력은 그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뭐 파이썬에 뭐 넘파이 뭐 판다스 이런 거 다루는 것들은 해야죠. 뭐 SQL도 다루지만은 그런 파이썬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력서를 보통 써두셨을 거라고 믿어요. 아마 그럼 그 이력서에 대한 내용 자체는 다 숙지를 해야 되고 이력서에 이제 보통 포트폴리오도 많이 만드시는데 제 포트폴리오가 적었지만 이력서도 포함이에요. 어떤 기술을 왜 사용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면접 때 대답을 할 수 있고 그걸 모르면 사실 회사 들어와서도 그러면 시킨 대로만 할 사람을 사실 회사가 잘 뽑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결정을 왜 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에 맞춰서 어떤 기술을 쓰던지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사실 워낙 빨리 바뀌어서요. 이제 최신 트렌드들 이런 거는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꼭 기터브나 허깅 페이스에는 코드 위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미디엄 이런 데서 최신 동향들, 기술 동향이나 그냥 비즈니스 동향 이런 건 막 깨고 있을 필요는 없어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채용 공고를 좀 보면서 이제 또 해석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것들이 다 지금 사실 오픈돼 있는 공고 기준을 가져와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면 직접 가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누구나 아는 넥슨인데요. 이제 여기 주요 업무라는 데 보면 이제 이 채용 공고에서 주목할 부분을 여기 뽑아왔어요. 여기 이제 로그 데이터 분석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도 아마도 이제 게임 로그들을 설계하고 수집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업무 종류에 와서 이제 분석 리포트 작성이라고 써져 있는데 괄호로 이제 논리적 스토리텔링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논리적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대시보드에 사실 수많은 KPI들이 뚫어져 있을 테고 이들을 그냥 뭐 대표님 이런 분들께 알아서 보세요라고 하면 좀 너무 그들에게 비효리고 우리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리포트화를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전달드릴지 고민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내려와서 이런 분을 찾고 있어요. 이제 넥슨 게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있으신 분이라고 써져 있죠. 넥슨은 더군다나 우리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인데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지도 않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고 싶은 건지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렇다고 이 뭐 여기 바람이 나라 마비노기 이런 거에 게임에 고인물일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그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정도로는 이해를 하시고 면접에 들어가셔야 되세요. 저희 회사 면접 공통 질문도 저희 게임 해보셨나요? 그러고 해봤다고 하면 그럼 어떤 걸 분석해보고 싶었는지 여쭤보는 걸로 시작을 해요. 다음은 크래프터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표 개발 및 BI 개발이라는 문구가 좀 눈에 띄네요. 앞서 말씀드린 업무를 또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또 분석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개발 및 유지 보수라고 적혀 있어서 직무를 다시 봤는데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되어 있어서요. 아마 이런 데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을 이제 좀 써먹는 위주로 갈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코딩 능력 자체가 필요는 한데 이제 뭐 사실 뭐 코딩을 개발을 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적어놓은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으신 분인데 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텔링과도 엮이는 거고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해야 된다. 이게 데이터는 사실 이해라는 걸 되게 좀 잘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결국 말하는 걸 잘 이해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계, 뭐 자연과학 프로그래밍 관련 이런 석사학위 이런 식으로 또 우대 요건에 적혀 있는 거 보면은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통계학 이런 워딩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는 이제 데이터 단순 집계 보여줌 이외에도 그래도 이제 이런 통계 분석 모델링들을 좀 깊게 하는 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은 쿠키런으로 저희한테 좀 친숙한 이제 데브 시스터즈 채용 공고를 갖고 왔는데 여기도 이제 유저 뭐 로그 데이터, 데이터에 기반한 개선은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 이런 워딩들이 있는데 로그 데이터는 이제 아까 저희가 설계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을 깔고 간다 치면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개선은 적극적으로 탐색 이런 워딩은 이제 좀 뭐랄까 통계학 이런 기술적인 역량 이외에도 좀 데이터를 끝까지 팔 수 있는 약간 끈기 이런 거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란 게 사실 대부분 막 정답이 있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디까지 파볼 수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디테일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들은 이제 사실 좀 사람의 성향, 이런 끈기 같은 성향과 좀 관계가 있어서 여기는 좀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고 풍부한 이 플레이 경험은 기본이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서류부터 준비를 다시 해야겠죠. 저도 지금 매니저 보니까 들어오는 서류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정말 대부분 비슷해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두 장 남짓한 이력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보이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부분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 이런 거예요. 보통 이력서를 쓰게 되면 그 프로젝트 이름이 적혀 있고 그거에 대한 소개가 세 줄 정도 써져 있는데 이게 좀 되게 고급져 보여야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급진다라는 워딩은 이제 사실 휘황찬란한 수식어를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정의되었고 이제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왜 선택했는지가 보여야 그래야 이제 아 얘가 이 프로젝트를 그냥 껴서 한 게 아니라 뭐 주도를 했든지 최소한 이해를 했고 잘 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 신입일 때 그런 거고 이제 경력이 있을수록 이 프로젝트가 비즈니스에서 왜 중요했는지 그러니까 그 경력이 있을수록 그 프로젝트를 잘했냐도 중요한데 그 프로젝트를 왜 진행했고 그 프로젝트 자체 의미에 좀 더 포커싱을 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럴수록 이제 경력이 경력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제 다음은 코딩 테스트인데요. 이제 저희 회사는 사실 간단한 알고리즘 문제를 풀게 해줘서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는 것만 더 말씀드리면 알고리즘 테스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뭐 당연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렇게 깊은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야 될 이유는 잘 없어요. 그냥 저희도 그냥 구현을 잘 할 수 있냐 이런 정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알고리즘 공부한다고 그게 막 필요 없는 건 또 아니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들어와서 그 내용이 또 그렇게 쓰이는 경우는 또 그렇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는 코딩 테스트라고 해놨지만은 알고리즘보다는 과제 전형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제 전형을 막 해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는 프로젝트의 결국 충격판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문제와 이제 정의되어 있는 문제와 그 데이터에 대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처리 과정 그리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아마 그 과제에 잘 담겨야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액션 아이템을 꼭 뽑아낸다면 이제 뭐 사실 두 갈씩 말하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인데 약간 직관적으로 과제에서 뭘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면접이 가장 문제인데요. 여기서가 이제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돋보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돼요. 즉, 저희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제 그 말이 뭔 뜻이냐, 뭔 말이냐 하면 이제 동문서답하지 않고 질문에 잘 대답하는 것을 원해요. 답변이 이제 무한하게 장하게 막 늘어지는 경우가 많으면 솔직히 서로 피곤하고 그걸 약간 억지로 꺼내는 답변인 경우에 특히 그냥 인상이 일단 안 좋아지고요.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시되 깔끔한 답변을 만들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채용 공고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가시면 면접에 훨씬 수월할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기술적인 질문들을 할 수도 있으니 그리고 그건 아마 웬만하면 이력서에 써둔 기술 위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들은 좀 원리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신다면 이제 뭐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사내에서 뭐 예를 들면 시각화 툴이면 태블로 뭐 쿼리하는 플랫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가지는 컨텍스트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 가신다면 뭐 무난하게 수습까지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 AI가 정말 많이 뜨는데 이 제가 그동안 5년간 5, 6년간 일하면서 담아온 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작되는 내용들이라서 뭐 게임 산업에도 이제 사실 뭐 스토리텔링하고 결국 뭐 이미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제 핫한 키워드들이 사실 예전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만 봐도 그냥 그대로 이 산업들에 다 들어오더라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옛날에가 이제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토픽 넘어온 게뭐 알파고 이런 거 하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알고리즘들이 정말 많이 얘기가 됐죠. 사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챗GPT라는 LLM 그리고 이 생성형 AI라는 게 많이 얘기가 요즘 되고 있고 사실 제가 요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채용 공고들 몇 개를 봐도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애널리티스라고 붙어 있는 채용 공고들 이외에 AI 붙어 있는 공고들이 또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강의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준비해라라고 전달 드릴 수는 없겠는데 그것들이 활용되는 분야가 이제 뭐 이미지, 자연어, 뭐 시계열, 음성 이렇게 많은데 정말 적용이 되고 이게 이제 게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런 참고문을 보고 그쪽으로 길을 파보는 것도 사실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제 중간중간 생각나는 팁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인이 커리어상 강점을 유지하고 가져가는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좋다. 여기서 스토리텔링은 이제 본인 면접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말하는 거거든요. 흔히 이직 사유를 물어보고 이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직의 근거라 해야 되나? 이직이나 뭐 취업의 근거 이런 게 좀 더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꼭 무조건 객관적이 될 이유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뭐 물리학 이런 거라면 좀 그래도 물리 관련된 데이터 이런 회사들이 넣는 게 보다 친숙하고 하니까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회사 도메인 자체를 잘 이해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니까. 제 회사에 들어왔다가 가신 분도 보면 이제 좀 생명공학 쪽 전공 이런 쪽을 가지고 계셨는데 게임 회사 와서 이제 좀 있다가 또 다른 제안을 그런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이직을 어떻게 뭐 사실 뭐 원래 잘 안 막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남으라고 설득할 말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가져가는 게 커리어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유리하니까. 그리고 이제 면접 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 신입분들이 많이 하는 게 여기서 잘 배우겠다는데 사실 회사는 배우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사실 뭐 그렇다고 이게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답이 꼭 이게 임팩트를 실제로 있어야 되는 그거는 저희도 어려운 과제라서 그냥 비즈니스에 저희가 신입이지만 뭐 어떻게 이런 걸 저희가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에 뭐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만 말해도 아, 이제 얘는 그래도 좀 태도가 돼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에 소홀하지 말고 그래서 위에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머신러닝 이런 거에 대한 수학을 1부터 끝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오히려 뭐 연구직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팁이죠. 이제 데이터는 꽤 은근히 뻔해요. 뭔 말이냐 하면 흔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인사이트를 찾는 직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그려보면 그냥 뭐 예를 들어 리텐션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요. 그러면 그냥 최근 약간 반비례 그래프 마냥 진짜 그냥 딱 특별히 튀는 부분 없고 그냥 이쁘게 떨어지게만 해서 뭐 이거를 뭐 7일에서 8일에서 끊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는 은근히 우리가 아는 것을 보여주는 영역에 속하고 그냥 정량적인 부분에 속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거를 정성적인 부분 이런 것도 사실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데이터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피라미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예측이 왜 제일 위에 있냐 하면은 기술적으로 제일 높아서도 맞고 근데 그 크기가 제일 크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예측 문제를 풀 일이 잘 없기도 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내 필요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라서 그런 건데요. 실은 딥러닝 이제 기술 자체도 어렵지만 특히 딥러닝 이런 거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어요. 시간적인 비용, 컴퓨팅 비용 이런 것도 많이 드는데 그것이 내는 아웃풋이 이제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사내 필요성이라는 건 이제 사내 구성부 특히 위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이걸 비용이 들지만 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그 데이터 팀이 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말인데요, 이제 같은 기술적인 제안을 해도 약간 이게 무조건 맞아 이렇게 약간 근거 없이 말하는 느낌을 준 여기서 말하는 건 느낌이에요.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기술적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 좋게 말할 수도 있고 약간 뭐 세게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잘 판단하는 그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빅테크들 포함해서 요즘 한국 회사들도 좀 IT 회사들은 기술 블록을 많이 써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이 직무 뭐 다른 직무 개발 쪽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질 겁니다. 네, 제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Q&A 시간 이제 바로